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SR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차가운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SR그룹의 젊은 제왕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진의 시선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의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비서실장 한서윤이었으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창백하게 질린 얼굴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윤의 앞으로 거칠게 밀어버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호의가 아닌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잔인한 웃음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빚과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진 신체 포기 각서의 사본이 적나라하게 놓여 있었다. 도진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려와 서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 1년 동안 완벽한 쇼윈도 부부 생활을 유지한다면 이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그녀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주겠다는 파격적이고도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서윤에게 있어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존경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그와의 결혼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이 날 정도로 고통을 참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의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망과 결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비서로서의 이성을 총동원하여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보았지만 글자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도진의 위압적인 존재감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도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그 모습을 감상하듯 지켜보았는데 마치 덫에 걸린 사슴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여유가 느껴졌다. 서윤이 떨리는 손길로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마자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을 호출했고 그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비즈니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윤의 가녀린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며 그녀를 더욱 위축들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음을 각인시키려는 듯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비서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며 감정 따위는 절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차갑게 경고했는데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혼 준비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 플래너들이 동원되어 SR그룹의 품격에 맞는 호화로운 예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드레스 피팅과 피부 관리, 그리고 예절 교육 속에서 점점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선 인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가끔 피팅룸에 들러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그 시선에는 신부에 대한 애정이나 설렘은 전무했고 오직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드레스의 디자인이나 보석의 크기 등을 지적하며 완벽함을 요구했고 서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움직이는 마네킹이 되어야만 했다. 한편 도진의 계모인 장여사는 이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본가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무시했다. 장 여사는 자신의 친아들인 도연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도진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며 도진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여 그를 조종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지자 히스테리를 부린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과의 결혼을 통해 장 여사의 간섭을 원천 봉쇄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자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었다. 서윤은 장 여사가 쏘아붙이는 독설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하객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생화 장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식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색이 바랜 듯 느껴질 뿐이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프로비서답게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도진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감탄이 나올 만큼 완벽하고 매혹적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여전했다. 도진은 서윤의 상태를 살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베일을 직접 정리해주며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협박에 가까운 경고였다. 그는 오늘 예식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녀가 긴장하여 이를 그르친다면 그녀의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섰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하고 기품 있는 신부의 모습을 연기해냈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인 것처럼 다정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도진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는데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인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도진은 서윤의 약지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온기가 느껴지자 서윤은 순간적으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은근한 압력을 가하자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고 이것이 철저한 연극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입맞춤을 나누었지만 입술이 닿는 그 순간조차 도진은 눈을 뜨고 서윤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 차가운 감촉은 서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만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마친 두 사람은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교회의 최고급 별장으로 이동했는데 차 안의 공기는 식장보다 더 무겁고 답답했다. 운전기사조차 없이 도진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스포츠카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질주했고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도진은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돋아 있어 그 또한 내면의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도진은 차 키를 발레 직원에게 던지듯 맡기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잡고 그 뒤를 힘겹게 쫓아가야만 했다. 별장의 내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이었고 곳곳에 배치된 고가의 예술품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 도진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윤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아까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었던 연기 섞인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2층 가장 안쪽 방이 그녀가 사용할 공간이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안방은 물론 서재에도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도진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챈차며 소파에 앉아 위스키 병을 따기 시작했다. 서윤이 짐을 정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도진이 그녀를 불러 세웠고 그녀는 흠칫 놀라며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다. 도진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오늘 밤은 피곤하니 각방을 쓸 것이라고 통보하며 그녀가 기대하거나 혹은 걱정했을 첫날 밤의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비웃듯이 말했다. 서윤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지정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서윤에게 주어진 안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눕자마자 밖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도진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내 이어지는 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누군가의 고함 소리였고 그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싶었지만 비서실장으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1층 거실에서는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도진이 피를 흘리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도진은 이미 셔츠가 찢어지고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짐승 같은 기세로 괴한들을 상대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마처럼 섬뜩하고도 처절해 보였다.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휘두르며 도진을 에워싸고 공격했고 도진은 탁월한 격투 실력으로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수적인 열세로 인해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거실 구석에 놓인 장식용 도자기를 발견하고는 맨발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평소의 냉철한 판단력 대신 뜨거운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괴한 중 한 명이 도진의 뒤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드는 순간 서윤은 있는 힘껏 도자기를 던져 그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비틀거렸다. 도진은 그 소리의 뒤를 돌아보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쳤고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괴한들은 금세 전열을 정비하고 서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려 했고 도진은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를 내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서윤을 보호하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칼날이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도진의 필사적인 저항에 괴한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주춤거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살기는 꺾이지 않은 채 두 사람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별장 밖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고 두 사람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는 옆구리의 상처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손목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와 끈적한 피의 감촉은 서윤에게 생생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어둠 속의 적들을 노려보았다. 거실을 가득 메운 비릿한 피 냄새와 날카로운 금소금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서유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진의 등 뒤에 숨어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꽉 쥐고 언제라도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으며 도진의 거친 호흡 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자신의 심장 박동 또한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도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비틀거렸지만 짐승 같은 본능으로 서윤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고 그의 셔츠는 이미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SR그룹의 보안팀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어 괴한들은 하나둘씩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요원들의 능숙한 대처로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도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부축했다. 서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보안팀장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쉰 목소리로 병원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만약 자신이 입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간다면 주가는 폭락하고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개인 주치의를 별장으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뒤 고통을 참아내며 서윤의 부축을 받아 2층 침실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고집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회사를 걱정하는 그의 철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침실에 눕혀진 도진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고 서윤은 구급상자를 찾아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감으며 주치의가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이미 도진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모습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창백하게 질린 도진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도착한 주치의 김 원장은 익숙한 듯 도진의 상태를 살피고는 서윤에게 수술 도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며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마취도 없이 찢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다. 김 원장이 치료를 위해 도진의 셔츠를 완전히 찢어 발기자 서윤은 눈앞에 드러난 광경에 숨을 들이키며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다. 탄탄한 근육질의 등에는 이번에 입은 자상 외에도 오래되어 희미해진 화상 자국과 채찍 같은 것에 맞은 듯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싸움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와 폭력의 흔적임이 분명했고 천하의 강도진이 겪었을 끔찍한 과거를 짐작게 했다. 김 원장은 서윤의 놀란 눈빛을 눈치채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묵묵히 소독약을 바르며 도진이 어린 시절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당했던 일들이라고 조용히 귀띔해 주었다. 서윤은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만 생각했던 도진에게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아려왔다. 화려한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그가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봉합수술이 끝난 후 김 원장은 도진에게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윤에게 밤새 열이 오를 수 있으니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방을 나갔다. 텅 빈 방 안에는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와 도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대야에 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셔 도진의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다. 새벽이 되자 도지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살려주세요. 혹은 잘못했어요. 같은 애원들이어서 서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평소에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의 모습에 서윤은 묘한 모성애를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도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속삭여 주었고 그 손길에 도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표정이 편안해졌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도진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도진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려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멈칫하며 숨을 죽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가 묻은 드레스 차림으로 불편하게 쪽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 어떤 명화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답게 비쳤다. 도진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빼내려다가 그녀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도자기를 깨뜨려 괴한을 공격하던 장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이 분명해 보였다. 도진은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그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했던 하이에나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는데 억지로 팔려온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는커녕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밤새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도진의 얼어붙은 심장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진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서윤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고 그 손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때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고 바로 눈앞에 도진의 얼굴이 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나려다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도진은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이 가까워지며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윤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빤히 바라보다가 낮게 잠긴 목소리로 몸은 괜찮으냐고 물어왔다. 서윤은 도진의 태도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단순히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히려 도진의 상처가 더 걱정된다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하려 했고 도진은 피하지 않고 그녀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가로 가져가더니 손등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왜 치료하지 않았냐고 타박하듯 물었다. 서윤은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도진은 당장 구급상자를 가져오라며 호통을 쳤고 서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침대에 앉은 채로 서윤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손등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회장이 비서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서윤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도진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고 만지작거렸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경멸이나 차가움 대신 알 수 없는 소유욕과 집착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다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말은 마치 너는 내 것이니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도진은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룸서비스를 시켰으며 서윤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스러워하며 자신이 비서인지 간병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환자의 안정을 위해 묵묵히 죽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도지는 받아먹으면서도 시선은 줄곧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 묻은 죽을 서윤이 닦아주자 묘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식사 도중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일정은 전면 취소하고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워커홀릭인 그에게 있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지는 서윤에게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며 드레스룸을 열어주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그녀의 치수에 맞는 명품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윤이 옷을 고르는 동안 도지는 침대에 기대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굳이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어젯밤 자신을 위해 도자기를 던지던 서윤의 결연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고 그 눈빛이 자꾸만 심장을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지는 이제 서윤을 단순한 계약 아내나 비서가 아닌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오후가 되자 경찰과 SR그룹 법무팀이 별장에 도착하여 어젯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도지는 서윤을 안방에 머물게 한 채 혼자서 그들을 맞이했다. 도지는 조사관들에게 서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며 그녀가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범인들의 배후를 철저히 캐내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서윤이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던 도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도지는 서윤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제안했고 서윤이 당황하며 거절하려 하자 환자를 소파에서 재울 셈이냐며 뻔뻔하게 응수했다. 결국 서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킹사이즈 침대의 가장자리에 누웠고 도지는 그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도진의 단단한 팔과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자 서윤은 긴장이 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첫날 밤 아닌 첫날 밤을 보냈다. 서윤은 잠들기 전 도진이 귓가에 속삭인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눈을 뜨자마자 서윤이 곁에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에게 출근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오늘은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회사에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윤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기사를 부르자고 만류했지만 도진은 내 아내를 다른 놈의 차에 태울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이런 변화가 싫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설렘을 느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서윤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놓지 않았으며 신호대기 중에는 틈만 나면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손을 빼려 했지만 도진은 그럴 때마다 더욱 꽉 잡으며 보란 듯이 깍지를 꼈다. 그는 서윤에게 회사에서도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까지 내렸다. 서윤은 도진이 머리를 다친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SR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도진은 로비에서부터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입장했고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다. 평소 얼음 마왕이라 불리던 도진이 비서실장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출근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사내 게시판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도지는 직원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냐고 물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도지는 시시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코끝을 톡 건드렸다. 회장실에 들어선 도지는 자신의 책상을 서윤의 책상 바로 옆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여 비서실 직원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도지는 결제 서류를 핑계로 서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업무를 보려 시도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자리로 도망쳤지만 도지는 시종일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관찰했고 업무 지시보다는 사적인 질문을 더 많이 던졌다. 그렇게 악마 같던 상사는 하루아침에 팔불출 남편으로 변모해가고 있었고 서윤은 이 기막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SR그룹 본사 55층은 평소라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과 긴장이 감도는 공간이었으나 오늘따라 묘하게 들뜬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회장 강도진의 기이한 행동 변화 때문이었다. 도진은 출근하자마자 총무팀을 호출하여 회장실 내부에 최고급 책상과 의자를 하나 더 배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위치는 자신의 집무 책상 바로 옆이었다. 총무팀 직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하며 비서실장의 자리를 굳이 집무실 안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묵묵히 가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업무 공간이 회장실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는 비서로서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과도한 처사라며 항의하려 했으나 도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로 배치된 책상을 쓰다듬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이제부터 결제 서류를 가져오거나 일정을 보고할 때 불필요한 동선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뻔뻔하게 합리화를 시도했는데 그 속내는 누가 봐도 그녀를 한시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임이 분명했다. 서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진의 바로 옆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고 타자기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도진의 뜨거운 시선 때문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도진은 자신의 업무를 보다가도 틈만 나면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어 보여 서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감시인지 아니면 애정 표현인지 종잡을 수 없는 도진의 태도에 서윤은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 지경이었고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이 사랑에 빠져 미쳤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각 부서의 임원들이 결제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줄지어 들어왔는데 그들은 평소와 달리 회장 옆에 나란히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서윤의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하며 멈칫거렸다. 도진은 임원들이 들어오자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서윤이 펜을 떨어뜨리거나 자세를 고쳐 앉는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케팅 본부장이 신제품 홍보 전략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중 실수로 서윤의 책상 모서리를 툭 치자 도진은 마치 자신의 몸이 다친 것처럼 과민하게 반응하며 본부장의 말을 끊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는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며 본부장을 몰아세웠고 영문을 모르는 본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회의가 길어지자 도진은 서윤이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키고는 10분간 휴식을 선언하며 임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파격을 선보였다. 평소라면 회의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던 워커홀릭 도진이 고작 비서실장의 피로 때문에 중요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임원들은 복도에 나와 웅성거리며 혀를 내둘렀다.
도진은 멍하니 앉아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괜찮으니 어서 회의를 재개하자고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도진은 아픈 사람을 혹사시키는 악덕 고용주가 되고 싶지 않다며 탕비실로 향했고, 잠시 후 직접 쟁반에 따뜻한 유자차와 쿠키를 담아들고 나타나 서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회장이 직접 타온 유자차를 받아든 서윤은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지만 도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서 마셔보라고 재촉했다. 유자차는 너무 달아서 혀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쿠키는 부스러기가 엉망이었지만 서윤은 도진의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맛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도진은 그 말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머리를 들이밀었고, 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결제를 받으러 온 비서가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기묘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도진은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며 노크도 없이 들어온 비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구내식당으로 향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구내식당에 회장이 나타나자 식사를 하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기립하며 숨을 죽였고, 식당 안은 마치 군대 사열식장처럼 엄숙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도진은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에 줄을 섰으며 서윤에게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다정하게 챙겨주었다. 배식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식판에 반찬을 담아주자 도진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서윤의 식판에는 더 많이 담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여 주의를 경악해 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도진은 자신의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서윤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에 바빴다. 그는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어 서윤의 밥그릇에 놓아주었고, 국이 뜨거울까봐 입으로 후후 불어 식혀주기까지 했는데,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사내 익명 게시판에 중계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악마 도진이 사랑꾼으로 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직원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무서운 눈빛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는 못했다. 식사 도중 한 남자 직원이 실수로 물컵을 엎질러 서윤의 옷에 물이 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고, 사색이 된 남자 직원에게 다가가 죽일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직원의 명찰을 확인하며 부서와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렸고, 앞으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섬뜩하여 직원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도진의 팔을 잡으며 실수였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사정했고, 도진은 서윤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화를 가라앉혔지만 여전히 직원에게 경고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사내에서는 서윤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여왕님 모시듯 조심하게 되었다. 오후 업무 중 도진은 외부 미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서윤은 그 틈을 타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 앞에서 여직원들이 나누는 뒷담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여직원들은 서윤이 회장의 약점을 잡아 협박 결혼을 했다느니 빚 때문에 팔려온 것이라느니 하는 근거 없는 낭설들을 낄낄거려가며 떠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외모와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칸 안에서 숨죽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자신이 나서서 해명할 수도 없는 처지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고 여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놀랍게도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로 들어온 사람은 도진이었고 그는 미팅이 취소되어 돌아오던 길에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는 경호원들을 보고 이상한 김새를 채고 들어온 것이었다. 도진은 사색이 된 여직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방금 한 말들을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짓거려보라고 으르렁거렸다. 여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도진은 가차없이 인사팀장을 호출하여 이들을 당장 해고 처리하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라고 명령했다. 서윤이 화장실 칸에서 나오자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귀를 막아주며 더러운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서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사건은 SR그룹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직원들은 도진이 서윤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통념이나 규칙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을 집무실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자신이 없는 동안 마음고생을 시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윤은 도진의 과도한 처사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는 그의 모습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고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가 내 사람이니까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편 도진의 이복동생인 강도연은 본가에서 어머니 장 여사와 함께 도진의 동양 보고서를 읽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도진이 서윤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장 여사는 도진이 계집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꼴이 우습다며 혀를 찼지만 도현은 이것이 기회라며 눈을 빛냈다. 그는 도진에게 있어 서윤은 더 이상 단순한 비서나 계약, 아내가 아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음을 간파했고 그 약점을 이용하면 철옹성 같던 도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현은 서윤의 과거와 가족관계를 뒷조사하여 그녀를 공경에 빠뜨릴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장 여사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서윤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자의 내용은 간단명료했는데 도진의 집무실 금고에 있는 기밀 문서를 빼내어 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도진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극심한 갈등에 빠졌다. 도진에게 말하면 그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고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녀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결국 밤늦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도진의 집무실로 잠입했고 금고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손을 뻗었지만 죄책감에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도진을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과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서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도진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고 화면에 떠있는 협박 문자와 사진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서윤은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자신이 하려던 짓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도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냐고 화를 냈다. 그는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속 장소를 추적하고 타격대를 보내 사채업자들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공포에 떨고 있는 서윤을 안아주며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너와 내 가족을 건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펑펑 울었다. 도진은 서윤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직감했고, 그들이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이 도진과 서윤을 마주쳤고, 도연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형수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비아냥거렸다. 도진은 도연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어붙이며 네가 꾸미는 쥐새끼 같은 짓거리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네 어미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겠다고 귓가에 속삭였다. 도연은 숨이 막혀 쿡쿡거리면서도 지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형이야말로 여자 치마폭에 쌓여 회사 말아먹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대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두 형제의 살벌한 대치 상황이 연출되자 서윤은 도진을 말리며 그를 진정시켰다. 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도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서윤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향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 권한으로 감사팀을 소집하여 도연이 관리하는 계열사들의 장부를 털기 시작했고, 장여사의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선포하는 행위였고, SR그룹 내부는 곧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감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 때문에 도진이 가족과 싸우게 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도진은 오히려 서윤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며칠 뒤 열린 이사회에서 도연 측 이사들은 도진의 최근 행보를 문제 삼으며 경영자질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진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휘둘려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공격했고, 심지어는 서윤이 경쟁사 스파이라는 헛소문까지 증거라며 들이밀었다. 도진은 묵묵히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준비해둔 자료를 띄웠는데, 그것은 도연이 경쟁사와 내통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 증거들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도연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증인을 회의장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증인은 다름 아닌 서윤의 옛 직장 동료였다. 매수된 동료는 서윤이 과거에도 횡령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결혼 또한 계획적인 접근이었다고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이사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도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동요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다음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윤을 모함하는 증인의 거짓 증언이 끝난 후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연 측 이사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득에 양양한 미소를 교환하며 도진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차라리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증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에 단추를 채우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다. 도진은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며 증인의 계좌 내역과 도박빚 상환 기록을 띄웠는데,
그 자금의 출처는 놀랍게도 도연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회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당황한 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기 바빴으며 도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도지는 증인을 향해 네가 받은 그 돈이 네 목숨값이 될 것이라고 싸늘하게 경고한 뒤 곧바로 법무팀장을 호출하여 그를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증인을 끌고 나가자 도지는 얼어붙은 이사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다음 차례는 누구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타협이나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폭군의 그것이었고 이사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도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서유는 그런 도진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미안함이 앞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피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공격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으며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회사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도진의 등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속삭였고 그제야 도진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연과 장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언론에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열광하며 서윤의 신상을 털고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을 쏟아냈다.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서윤이 출근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도지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리고 그녀의 출퇴근 동선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쏟아지는 여론의 문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서윤은 도진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계약을 종료하자고 말했는데 그녀의 눈은 이미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회장님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딜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윤은 이것이 도진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고했지만 도진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도진은 이혼 서류를 낚아채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고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고 서윤은 생전 처음 보는 도진의 격렬한 감정에 압도되어 숨을 멈췄다. 도진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맞추며 누가 마음대로 끝내라고 했냐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세상 모두가 너를 욕해도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한다고 외쳤다. 도지는 서윤이 떠나면 자신은 다시 지옥 같은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고 서윤은 그제야 도진의 진심을 깨닫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었고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도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반격에 나섰는데 그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윤과 관련된 모든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도지는 기자들 앞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혔고, 이 장면은 생중계되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재벌 회장의 순애보는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응원하기 시작했다. 도지는 여론전을 승리로 이끈 뒤 곧바로 내부 숙청 작업에 착수했는데, 감사팀을 총동원하여 반대파 임원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횡령, 배임, 성비위 등 그동안 묵인되었던 관행들을 모조리 들춰내어 가차없이 해고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회사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직원들은 도진의 결단력에 환호하며 썩은 물을 도려내는 개혁을 지지했다. 도진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서윤을 곁에 두고 챙겼으며, 피곤에 지친 서윤이 소파에서 잠들면 담요를 덮어주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서윤은 도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곁에서 지켜보며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도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했다. 서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대신 당당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고, 그런 그녀의 단단한 모습에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도진과 서윤은 위기를 겪으며 더욱 끈끈한 파트너십과 애정으로 묶이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보였다. 한편 궁지에 몰린 장 여사와 도연은 도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입지가 좁아지자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진이 서윤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서윤을 납치함으로써 도진을 무너뜨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도연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폭력 조직과 접촉하여 거액의 착수금을 건네고 서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사주했다. 장 여사는 불안해하면서도 아들의 계획에 동조하며 이번에야말로 도진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며칠 뒤 SR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다가왔고, 도진은 서윤에게 이번 행사의 파트너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다. 서윤은 아직 여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도진은 네가 내 옆에 서 있어야 내가 완성된다며 그녀를 설득했다. 도진은 서윤을 위해 해외 유명 디자이너에게 특별 주문한 붉은색 드레스를 선물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의 갑옷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숨어서 떠는 존재가 아님을 자각했고, 도진의 곁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행사 당일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도진과 서윤이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자태를 뽐냈으며, 서윤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여 좌중을 압도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함이 느껴졌다. 도현은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으스러지도록 쥐며 그 모습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연단에 올라 기념사를 낭독하며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도중 갑자기 원고에 없던 내용을 언급하며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겠다며 도연과 장 여사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들어보였다. 도연은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도진이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이 도연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도진은 도연을 향해 네가 꾸민 짓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라고 일갈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도연의 측근들을 연행해 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두 형제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도진은 도연에게 네가 내 여자를 건드린 순간 너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속삭이며 주먹을 날렸고, 도연은 바닥에 나뒹굴며 비참한 꼴을 보였다. 서유는 놀라서 달려와 도진을 말렸지만 도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쓰러진 도연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경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은 도연이 파놓은 더 큰 함정을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것을 도진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웨이터로 위장한 괴한들이 서윤에게 접근하여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서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도진이 도연을 상대하는 사이 괴한들은 서윤을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갔고, 도진이 뒤늦게 서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붉은색 클러치 백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그것을 본 도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연회장을 뛰어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인은 서윤을 데리고 있다며 도진에게 회장직 사퇴와 지분 양도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서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도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서윤의 안위가 걱정되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괴로워했고,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 또다시 서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고, 이번에야말로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즉시 최정예 보안팀과 사설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범인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을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영혼까지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밤의 서울은 도진의 분노로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진이 지휘하는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수많은 CCTV 화면과 GPS 신호들이 어지럽게 명멸하고 있었는데, 그 붉은 점들 하나하나가 도진의 타들어가는 속내를 대변하는 듯했다. 도진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인 목소리로 보안팀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책상을 짚고 있는 그의 손등 위로는 푸른 힘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라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크기를 짐작게 했다. 납치범들이 요구한 것은 그룹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이었지만, 도진에게 있어 그런 것들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가치일 뿐이었고, 오직 서윤의 안전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는 범인들이 도주 경로로 이용한 차량을 추적하여 그들이 인적 드문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단지로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최정예 타격대를 소집하여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서윤은 손발이 거친 밧줄에 묶인 채 의자에 앉혀져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의 장여사와 불안한 눈빛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도현이 서 있었다. 폐공장 안은 매캐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녹슨 철근과 드럼통들이 널브러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서윤은 공포에 질려 울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장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차분하게 물었는데,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장여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장여사는 도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내 손바닥 아니라며 곧 네가 죽는 꼴을 라이브로 중계해 도진을 파멸시키겠다고 독설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 말이 허세에 불과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유는 묶인 손목이 쓰라려왔지만 몰래 밧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이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도연이 극도로 긴장하여 계속해서 밖을 살피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도연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입을 열었는데, 형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현은 그 말에 발끈하여 서윤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들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도연은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서윤은 비록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도진의 아내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납치범들에게조차 묘한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폐공장 외곽에 도착한 도진은 차량의 전조등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부하들과 함께 은밀하게 잠입을 시도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민첩하고 소리가 없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건물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정면 돌파를 위한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홀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부하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도진은 서윤이 1분 1초라도 더 공포에 떨게 할 수 없다며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의 그것과 같았고, 오늘 밤 이곳을 납치범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살벌한 결의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진이 철문을 굉음과 함께 박살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공장 안을 지키고 있던 10여 명의 용역 깡패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 들고 그를 에워쌌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너희들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깡패들은 비웃으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도진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깡패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며 무자비하게 전진했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다. 공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놀란 도연은 권총을 꺼내들고 서윤의 머리에 겨누며 문 쪽을 주시했고, 장 여사는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밖에서 들려오는 타격음과 비명 소리가 도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입술을 깨물었다.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날아가며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뒤로는 쓰러진 깡패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찾았고, 의자에 묶여있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서윤의 관자놀이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며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쏴버리겠다고 악을 썼지만, 도진은 그 협박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도진은 도연을 향해 그 더러운 손을 내 여자에게서 떼지 않으면 네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차갑게 선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도연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도진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몸이 굳어버렸고, 그 틈을 타 서윤이 몸을 날려 도연의 명치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의자가 넘어지며 도연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도진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도연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도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고, 도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지만 도진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연을 짐짝처럼 집어던지며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소리치며 무자비한 구타를 이어갔다. 장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말려보려 했지만 도진의 눈빛 한 번에 얼어붙어 주저앉았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피떡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도진은 도연이 의식을 잃을 지경이 되어서야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윤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도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거듭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폭력을 휘두르던 야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하고 떨리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어 도연과 장 여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도진은 경찰에게 그들을 인계하면서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장 여사는 도진을 향해 악담을 퍼부으며 저주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서윤의 상태만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서윤의 찢어진 옷자락을 자신의 재킷으로 덮어주고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에도 도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윤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게 하여 그녀가 노출되는 것을 막았다. 구급차에 올라탄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서윤은 마취가스 후유증으로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도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도진은 그녀를 VIP 병실에 입원시키고 24시간 경호를 붙였다. 그는 회사 일은 전부 비서실장 대행에게 맡기고 병실에서 서윤의 곁을 지키며 직접 죽을 먹여주고 씻겨주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서윤이 눈을 뜰 때마다 도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왔고 서윤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손을 뻗어 그의 까칠해진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길에 눈을 감고 얼굴을 비비며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지옥을 맛보았다고 고백했다. 며칠 뒤 도진은 서윤이 퇴원하자마자 그녀를 데리고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수의를 입은 장 여사와 도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도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그들 앞에 서류 한 장을 던져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SR그룹에서 영구히 제명된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도진은 이것이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며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구치소 앞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이제야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졌음을 실감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윤은 도진의 허리를 껴안으며 당신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도진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서윤을 곧바로 공항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그들의 신혼여행을 위한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전용기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깜짝 선물을 건넜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결혼 전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집 문서와 아버지의 낡은 시계였다. 도진은 서윤이 납치되었을 때 그녀의 본가까지 샅샅이 뒤져 경매로 넘어갔던 물건들을 모두 되찾아왔던 것이다. 서윤은 도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세상을 내려다보며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훌훌 털어버렸다. 여행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도지는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 돌아가 서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서툰 솜씨로 기타를 쳐주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모습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바보 같은 남자만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는 몇 명 낳을지 같은 행복한 고민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한국에서는 SR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도지는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복귀해야만 했다. 서윤은 아쉬워하는 도진을 달래며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도진은 서윤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전투복 같은 슈트를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전용기에 올랐다. 이제 그들이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차가운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가 있기에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그들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서울에 도착한 도진과 서윤은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도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오직 한마디, 내 아내는 나의 전부이며 SR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그 모습은 뉴스 일면을 장식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세기의 로맨스라 칭송하며 부러워했다. 회사로 복귀한 도진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능력 중심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고 서윤은 비서실장이 아닌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승진하여 도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 SR그룹 내에서 도진과 서윤의 조합을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양날개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 나갔다. 도진은 업무 중에도 틈만 나면 서윤의 집무실을 찾아가 치근덕거리는 바람에 직원들의 원성을 샀지만 그마저도 행복한 비명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과도한 애정 공세에 짐짓 귀찮은 척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악마 같던 상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애처가가 되었고 억지로 시집온 비서는 그의 심장을 가진 여왕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SR그룹을 뒤흔들었던 경영권 분쟁과 납치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어느 날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도진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의 날선 긴장감 대신 여유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비서실장 자리에서 승진하여 이제는 경영기획 본부장이 된 서윤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자 도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업무 보고를 받기보다는 그녀의 얼굴을 감상하는데 더 열중했다. 서윤은 직원들이 본다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진은 회장실 블라인드를 모두 내려버리고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며 자신에게는 서류보다 당신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고 넉살 좋게 대꾸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비워두라고 당부했고 서윤은 그의 뜬금없는 제안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진은 직접 차를 몰고 서윤을 데리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계약 결혼을 논의했던 살벌한 장소와는 정반대로 은은한 조명과 생화향기로 가득 찬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도지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서유는 그런 천하의 강도진 회장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지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서유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지는 상자를 열지 않은 채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 서윤의 아버지 빚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3년 전 서윤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도지는 서윤이 묵묵히 힘든 업무를 처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주는 법도 몰랐던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그녀를 곁에 묶어두기 위해 빚이라는 족쇄를 이용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했다. 서유는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날 그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행동들 속에 숨겨진 서툰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에는 계약 결혼 때 억지로 끼워주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커플링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빚 청산이나 계약 조건 따위가 아닌 오직 사랑만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고 서유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여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도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오랫동안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것은 거래로 시작된 가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의 팔불출 행각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여 회사 내에서는 회장이 사랑의 묘약이라도 마신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가 도시락을 함께 먹자고 졸았고 서윤이 회의 중일 때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한 번은 서윤이 감기 기운이 있어 기침을 몇 번 하자 도진은 즉시 임원회의를 중단시키고 사내 의무실 의료진을 본부장실로 호출하는 소동을 벌였다. 임원들은 황당해했지만 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회의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서윤은 민망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도진은 아예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서윤의 사진 액자를 10개나 늘어놓고 결제를 받으러 오는 직원들에게 우리 와이프 예쁘지 않냐며 강제로 동의를 구하곤 했다. 서윤은 도진의 과잉 보호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SR그룹의 분위기가 덕분에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며 내심 흐뭇해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도진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업무 능률도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도진은 서윤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사내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등 가정 친화적인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통해 얻은 행복을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서윤은 그런 도진의 긍정적인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그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퇴근 후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으로 기획되었다. 도진은 서윤이 꿈꾸던 야외 정원 예식을 위해 자신의 개인 별장을 전면 개방하고 정원사를 고용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그는 드레스부터 식기 하나하나까지 서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했고, 웨딩 플래너가 제안하는 화려한 옵션들은 서윤이 불편해할까봐 모두 거절했다. 결혼식 전날 밤 두 사람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했다. 도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괴물로 살았을 것이라며 나를 구원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당신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정원에는 하얀 버진 로드가 펼쳐져 있었고,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서윤은 도진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도진은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벅찬 감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도진의 손에 딸의 손을 쥐어주며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도진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장인어른을 안아드렸다. 지난번에 차갑고 딱딱했던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 예식은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축제와 같았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두 사람을 응원했다. 도진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고, 그 내용은 평생 서로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는데,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내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친구들은 도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도진은 술을 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첫날 밤을 위해 맨정신이어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윤은 그의 등짝을 가볍게 때리며 말렸다. 밤이 깊어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별장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고, 정원 곳곳에 켜진 촛불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도진은 서윤을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 올리며 침실로 향했고, 서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침실에 들어온 도진은 서윤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키스를 퍼부었다. 지난번에 강압적이고 차가웠던 첫날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열정적인 손길이 서윤의 온몸을 감쌌다.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녀를 소중하게 어루만졌고, 서윤 또한 도진을 꽉 끌어안으며 사랑을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고, 그 밤은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의식이자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다. 1년 후 SR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고, 도진은 무대 중앙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도진은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이크를 잡으며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겠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 덕분이라며 오늘 아침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듣고 왔다고 발표했다. 바로 서윤이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었고, 강당에 모인 임직원들과 기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서윤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도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서윤에게 달려갔고 배를 어루만지며 태어날 아이에게 벌써부터 인사를 건넸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서윤의 볼에 입을 맞추며 이제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외쳤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도진의 신제품 발표보다 그의 팔불출 면모와 이세 소식이 더 크게 보도되었고, 대중들은 이 사랑꾼 가족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다. 도지는 서윤의 출산 준비를 위해 육아 서적을 탐독하고 태교 음악회를 다니는 등 열성적인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였고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서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도지는 만삭이 된 서윤의 손발이 붓지 않도록 매일 밤 마사지를 해주며 헌신적으로 수발을 들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도지는 사색이 되어 병원 분만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자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기는 서윤의 눈과 도진의 코를 쏙 빼닮은 예쁜 딸이었고 도진은 딸바보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행복에 젖었다. 서윤은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임을 실감했다. 5년 후 SR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도진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귀여운 드레스를 입고 뛰어다니는 딸 도희가 있었다. 도진은 연설 도중 딸이 단상으로 올라오자 당황하지 않고 번쩍 들어 안으며 마이크를 넘겨주었고 도희는 옹알이 섞인 목소리로 아빠 최고를 외쳐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한 팔로는 딸을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가 함께 일궈낸 이 풍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악마 같던 상사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농담을 건넸고 도진은 당신이라는 천사를 만나 악마가 정화된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신뢰와 깊어진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얼음성 같던 도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붉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 가꾸어졌고 그 정원의 주인은 영원히 서윤일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서윤 또한 사랑한다고 답하며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도진은 여전히 질투 많고 집착이 강한 남편이지만 서윤에게만은 한없이 약한 존재로 남을 것이며 서윤은 그런 그를 지혜롭게 조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냉철한 CEO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기억하겠지만 그들 서로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편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기억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빛으로 나아가며 완성된 이 사랑 이야기는 SR그룹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